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았는데 일본이 독일을 또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루과이전이 예정돼 있잖아요. 피파 랭킹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신문은 어떻게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양팀 에이스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예상 베스트 11 명단이 실렸습니다. 네. 톱에는 황의조 선수가 나올 걸로 봤고요. 또 부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우려되는 손흥민, 김진수 선수도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마지막 훈련도 함께하지 못한 황희찬 선수 자리에는 권창훈 혹은 나상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는 신태용 전 감독과 박지성 해설위원의 분석과 전망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우루과이 발베르데 선수를 경계 대상 1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전문가는 승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롱패스와 역습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신태용 전 감독은 그동안 벤투호가 연습해온 빌드업 축구는 비등하거나 상대적인 약팀에게 효과를 받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존에 만들어둔 빌드업에 적절한 롱패스를 섞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은 발이 느린 우루과이 중앙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손흥민과 같이 빠른 선수들이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대0 우리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2번 만나서 모두 다 졌고요. 또 남미 전체로 봐도 1무 4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둥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참고로 한 축구 기록 전문 매체를 보면 아르헨티나를 꺾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 6.9%로 봤는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같은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승리 가능성은 24.9%로 봤는데요. 사우디보다 더 크죠.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월드컵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거리 응원도 이제 허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그래픽 중간에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오늘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악마가 주최하는 거리 응원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 15,000여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 무대와 예비 무대 등으로 나눠서 구역을 5개 정도로 나눴고요. 인파를 분산하면서 입구와 출구를 설정해서 경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함께 엉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주최 측 안전요원, 지자체 인력, 또 소방과 경찰 등이 배치돼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인근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뿐 아니고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등 전국 13곳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안전 우려에 또 쌀쌀한 날씨까지 걱정하는 축구 팬들은 영화관에서 단체로 축구 관람을 하거나 대형 스크린이 있는 주점 등을 찾아서 일찍 예약을 해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경기를 즐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응원에 힘입어 우리 태극전사들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인파 몰림 대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대처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는 기사에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모습도 보이고요. 또 전해철 의원, 그 옆에 작게는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의원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론된 대부분의 인사들은 지금은 나설 생각이 없다거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오는 28일 재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만남을 잇따라 가졌다는 점, 또 정세균 전 총리가 호남을 돌면서 핵심 당원들과 만났다는 점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일찍부터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비명계에서는 차기 총선을 위해서는 이 대표에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의지 역시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요.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아직까지는 관망세라면서 아직은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다수 의원들 사이에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고요. 또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도 이런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대표가 범죄 혐의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얘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 3분기 합계 출산율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충격이 더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이번 3분기 합계 출산율 0.79명이었습니다. 네. 3분기 기준으로 0.7명대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난 2분기가 0.75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0.7명대로 나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또래보다 작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일반적으로 연말보다는 연초로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면 올 4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나 전망도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을 0.7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연간 출산율이 0.7명대가 현실화된다면 이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 매 분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연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면 외동을 둔 부부 또는 자식이 없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거부하는 이른바 비혼족들도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어떻게 다뤘죠? 네, 동아일보에는 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주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어제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근속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직원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나 비혼을 선언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축하금 그리고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비혼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2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 환수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측은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개발자 직군 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를 벤치마킹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가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비혼을 장려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고 차별을 두지 말자는 취지라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스키장 개장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의 위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비상이 걸린 건 알프스 스키장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요. 고도 3,200m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장마저도 개장일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 스포츠 관광 천국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는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2019년 기준 GDP의 7.6%를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 절반이 겨울철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겨울이 짧아지고
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스키장은 물론이고 스키장 인근의 호텔과 식당까지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예정돼 있던 스키 월드컵 대회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껏 동계올림픽을 치른 22개의 도시 가운데 다시 대회 개최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군데만 남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까지 제설기를 돌리는 것도 올해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기후변화에 맞춰서 알프스를 여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